오늘 사연도 함께 나눠볼게요. 60대 여성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경험담입니다. 저희 톡톡 사연 너무 잘 보고 계신다는 인사도 함께 나눠주신 애독자이십니다. 사연자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지금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일상에서 틈이 날 때마다 톡톡 사연에 올라온 사연들을 접하면서 많은 재미를 느껴온 사람입니다. 60대의 나이,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현저히 적게 남았네요. 오래 살아왔으면 그만큼 가치 있는 시간들도 많이 쌓여 있어야 응당 맞을 것일진데 전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만 같아요. 저란 사람의 지난 인생 안에 담긴 이야기를 써보고자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가슴이 불타오를 듯 뜨겁고 대단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결혼에 대한 갈망을 진지한 마음으로 채워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기에 벌이가 나름 괜찮았던 남편은 고마운 존재였으며 의지가 되는 배우자였습니다.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신혼생활 도중 아들을 임신한 걸 알게 되어 더욱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일찍 보았고 5살 터울로 딸이 태어나서 슬아이 남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 보고 오붓하게 살았으면 더할 나위 없을 가정이었는데 저희 가정의 현실은 바람직한 이상과 동떨어져 있었어요. 남편은 작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남편은 사장이었으며 남편이 바람피운 상대는 그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주인, 즉 건물주의 아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들보다도 나이가 많은 자식이 있는 유부녀였어요. 그 여자는 제 남편과 만나 스릴 넘치는 둘만의 행각을 이어가는 대신에 임대료를 덜 받았더군요. 대가라도 되었나 봐요. 임대료가 월 100만 원이었다고 친다면 월 80만 원만 받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남편은 자신의 지출을 저에게 속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 몰래 비상금도 많이 챙겼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의 현금 흐름을 수상하게 여겼던 건물주에게 어느 날 덜미가 잡히고 말았죠. 그 전까지도 저는 바보같이 정말 멍청하고 미련하게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내일도 사무실에서 서류 좀 보다가 늦게 오겠다고? 맨날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어떡해, 여보. 건강관리 해야지. 나 걱정되려 그래. 저 자식 먹여 살리려면 가장으로서 당연히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맨날 걱정은. 나 내일 든든하게 먹고 싶으니까 도시락이나 넉넉히 좀 싸줘봐. 계란말이에 그 야채 좀 듬뿍 넣어주고. 그래. 내가 정성껏 도시락 싸줄게. 여보. 도시락도 그렇게 잘 챙겨 먹고 항상 통을 보면 싹 비워서 오던데 살은 어쩜 그렇게 안 쪄? 너무 힘들어서 살이 안 부는 거 아니야? 체질이 타고나서 그렇지 뭐. 주부이기 때문에 바깥일하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였어요. 언제부턴가 남편이 식사 때마다 근처 식당에서 식권대놓고 밥을 먹긴 하지만 도시락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죠. 제가 한 요리 솜씨 했거든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딱히 요리 잘한다 못한다 이런 가늠도 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살면서는 정말 요리 열심히 배우고 늘 맛있게 식사를 차리고자 했습니다. 그게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할 도리이자 최고의 자세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 제 솜씨를 만끽하고 싶다면서 양 넉넉한 정성 도시락을 원했던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 도시락을 매번 제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가 먹을 것이라곤 상상조차 못했었죠. 집에서 직접 밥을 잘 안 해먹고 파출부 아주머니가 차려준 밥상이나 혹은 식당에서 사 먹기만 했다는 그 여자. 그 입맛에 제 요리들이 맞았대요. 그래서 제 남편을 통해 늘 제가 만든 도시락을 먹었던 거죠. 남편하고 오붓하게 둘이 같이요. 추악하고도 대담했던 두 사람의 행각은 건물주에게 꼬리를 밟히면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건물주가 다 알게 된 이후 저도 모든 내막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딱 죽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남편에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헛된 짓거리를 버리고 말았어.
그럼 안 됐던 건데 나도 알면서 쉽게 멈추지 못했어. 근데 호기심이었고 충동이었을 뿐 아무 감정 없었어. 정말이야. 내 진심만은 믿어주라.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꽉 막힌 가슴팍만 쳐댔었죠. 그때 제 자신이 초라했던 것들 중 하나가 남편 없이는 제가 자립할 능력이 없단 것이었어요. 집안일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는 게 오로지 저의 업이었던 것을요. 그 외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왔던 게 언제인지 까마득하고도 아득했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하면 그 후엔 어떻게 되지? 만약에 애들을 안 키우겠다고 그러면 내가 애들 맡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출 수 있을까? 남편이 양육비를 밀리면 굶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현실적인 계산이 들어간 순간부터 저는 남편에게 그 추악했던 바람의 전말을 따져 물을 의지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단지 우리 애들 생각해서 앞으로는 건실하고 떳떳한 아빠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남길 뿐이었죠. 사무실도 다른 위치로 이전해서 새로 시작했고요. 점차 그때의 상처를 잊어가고자 했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불쑥불쑥 내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그 여자랑 나누어 먹었던 남편의 모습이 상상되면서 손이 덜덜 떨려올 때가 있었고, 재료를 손질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주저앉아서 눈물을 훔칠 때도 있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삭혔어요. 나만 굳세게 견디면 우리 가정 겉으로나마 문제없고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애들이 둘 다 성인 돼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눈 맞고 귀 맞고 살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이전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남편이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서에 있다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각에 택시 불러다가 경찰서에 가보니 남편은 인사불성 고주망대가 된 모습이었고요. 폭행 시비가 벌어진 곳은 불건전한 술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두고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고 했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일로 저는 악에 바쳤죠. 내가 뭐 큰 걸 기대했어? 뭐 대단한 걸 부탁했냐고. 기본적인 도리만 해달라는 건데 그것도 지키기 힘들다는 거야? 내가 당신이란 사람의 아내이긴 해? 내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 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럴 순 없는 거잖아. 그러자 남편은 점차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인 기준에서 영 만족스럽지 못한 여자이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돌게 된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어안이 벙벙해지던지요. 차라리 그것까지였으면 미련하고 능력 없는 제가 꾹 참고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점점 더 술을 즐기게 되었고 늘 즉흥적으로 살았어요. 그 기분에 맞춰주지 않으면 사람의 거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술, 담배를 너무나 사랑하셨으며 폭력적인 분이었고요.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가정을 두고 가출을 2번이나 하셨던 분이었어요. 평범의 범주에 들지 않는 분들이라 그런지 제 남편이 습관적으로 외도를 하고 이젠 폭력까지 행사하기 시작했으면서도 당신들의 아들을 비난하지 않았죠. 그래도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니까 그만하면 괜찮은 가정 아니냐면서 되려 절 나무라셨죠. 그렇다고 제가 친정에 기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돈벌이라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시댁이었지만 제 친정은 그마저도 못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는 두뇌파도 육체파도 아니었어요. 단적인 표현으로 정말 무능한 분이었죠. 친정어머니가 억척같이 일을 하셨어요. 서로가 안 맞아서 2분은 자주 싸우셨고요. 항상 돈에 쪼들려서 작은 지출에도 벌벌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주제에 가족 인원이 있어서 저는 제 친정 식구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다 같이 가엾게 힘들게 살아왔으니까요. 그걸 다 봐왔고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이대로 계속 살다간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어느 날은 거의 울부짖으면서 친정 부모님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남편이 건물주의 아내랑 바람났다가 들킨 직후의 시기였죠. 한참 가만히 듣고 계시던 친정아버지 저에게 하시던 말씀. 남자가 바깥일 하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날 수 있는 법이더라. 남편을 비유하시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기에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역시 한숨과 함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휴, 이혼해서 여자 혼자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데 게다가 애들까지. 일단은 용서하고 어떻게든 같이 살아봐야 할 거 아니니. 네가 마음을 넓게 가져라. 배신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넋이 나간 상태에서도 그래, 내가 능력도 없는데 이혼해서 그 다음엔 뭐 어떡할 건데 이런 계산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최악으로 치달은 남편이 아예 대놓고 외도를 일삼고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었을 때도 망설이기만 했어요. 진작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남편이 반복적으로 보인 불순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완전히 놓는다는 건 제 인생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땐 그랬습니다. 아둔하게 시야가 좁았던 탓이었겠죠. 남의 이야기에 대고 그런 건 당연히 이혼감이지 왜 당장 이혼을 못하냐며 쉽게 탓들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들은 다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러한 연유로 긴긴 세월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결국 남편이 먼저 집을 나갔어요. 바람난 여자의 집에서 살기 시작하더니 짐을 한두 개씩 옮기더군요. 그때 저희 둘째인 딸이 대학에 입학한 상태였어요.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요. 당신, 우리 딸 대학 다니는 거 알잖아. 입학만 시켜놓으면 다야? 앞으로 4학년까지 졸업할 날들이 얼마나 길게 남았는데 생활비 안 주고 카드 다 빼앗아가고 그러더니 이젠 뭐? 우리 딸 등록금도 알아서 해결하라고? 당장 다음 학기를 어떡하란 말이야? 제가 남편을 찾아가 하소연하고 빌어봤지만 차갑게 냉대에만 당했습니다. 저에게 이혼하자 하더군요. 드디어요. 그 오랜 세월을 지나 이혼이란 주제가 저희 부부 사이에 올라왔는데 그게 저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이 절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이혼 도장 찍으라고 저한테 협박조로 그랬지만 전 무시했어요. 위자료 넉넉하게 주기 전에는 그 이혼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딸아이 등록금은 우선 있는 대로 돈 다 끌어모아 냈고요. 그런데 등록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 학교 다니는 동안 들어가는 생활비도 만만치 않죠. 남편과 분쟁 아닌 분쟁하는 동안 전 우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주방일을 했어요. 제가 워낙 요리 솜씨가 따라주었고 집안일이라면 도 같아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에도 일가견이 있었죠. 다만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고 그 전에도 아르바이트처럼만 일을 해봤던지라 하루 12시간씩 식당에서 근무하려니까 초반엔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아유, 서윤댁. 우리 서윤댁은 조리일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다 좋은데 사람이 너무 요령이 없어. 서윤댁처럼 일했다간 골병 들어 전부 몇 달 못 버틸걸. 아유, 여기 앉아서 과일이나 먹고 마저 해. 일로 와, 얼른. 그래도 다행인 건 할 일이 넘쳐났고 그래서 근무자 수도 꽤 되었던 그 식당에서 만난 분들이 좋은 인연들이었단 거죠. 텃세 부리거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저에게 호의 넘치게 굴어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제가 딸아이 학비, 생활비 벌려고 일을 시작했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손때가 탄 제 지갑에는 늘 제 아들과 딸 사진이 끼어 있는데 제가 그걸 들여다보는 모습에 거기 분들이 저를 서윤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었어요. 처음엔 서윤 엄마라고 부르시다가 서윤댁으로 굳혀졌죠. 서윤, 바로 제 딸의 이름이었어요. 아니, 보통은 첫째가 아들이면 장남한테 의지하고 그러지 않나? 우리 서윤댁은 보면 자기 딸은 엄청 스레 아끼네. 아, 그게요. 저희 아들 광윤이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의젓했거든요. 차분하고 머리도 영민하고 성격도 타고나길 독립적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 서윤이는 안 그랬죠. 항상 손이 많이 갔어요. 어렸을 때는 주의력 결핍 증세가 심해서 치료받은 적도 있었고요. 이게 다 못난 부모 아래 태어나 자라서 그런 건 아닌지. 저는 딸만 생각하면 죄스러운 심정이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질 나쁜 본성을 키워갔던 자기 아빠,
신경 예민하고 우울하고 나약한 자기 엄마. 어린 동생과 놀아주는 건 유치하면서 아예 상대를 안 해줬던 자기 오빠. 이런 식구들 사이에서 딸아이가 많은 고충을 아는 채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을 추스르기에도 벅차서 어쩔 줄 몰랐던 부족하디 부족한 엄마였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어떤 정서를 안게 될는지를 고려해 본 적 없었던 엄마 자격 없는 사람이었죠. 첫째인 저희 아들이 워낙 성숙하고 또 성격 자체가 정적이라서 제가 방심했는지도 몰라요. 아들은 사춘기 지나면서도 매사에 무감각했고요. 부모와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건만 그랬습니다. 반면 딸은 감수성이 예민했고요. 주변 돌아가는 거나 상황 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등한시하는 자기 아빠에 대한 애정 결핍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중학교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그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나 이번에 시험 결과 잘 나왔는데 전교등수 엄청 올랐는데 그래서 이거 아빠 보시라고 성적표를 아빠 책상 위에 뒀는데도 무시당했어.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 안 해주셨어. 나 어렸을 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식당도 같이 데려가 주셨는데 내가 너무 커버려서 그러나? 실망한 얼굴로 그렇게 있을 때면 제가 위로를 해줬죠. 너무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딸은 그런 제 위로가 담긴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아, 됐어.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엄마도 아빠한테 사랑 못 받으면서. 하긴 나 같아도 내가 아빠라도 엄마 별로일 것 같아. 무슨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외가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쁘기를 해. 여자로서 매력이 있기래? 그때가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제가 얼마나 안실색했는지 모릅니다.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딸이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너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왜? 내가 너무 맞는 말만 해서 전국이 찔렸나 봐? 내가 보기엔 아빠가 우리 집에 정 못 붙이는 건 바로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잘못해서라고. 휙 하고 손이 위로 올라갔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딸을 때릴 뻔했죠. 분노를 사귀는 저를 보며 딸도 울컥한 표정이었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는가. 예전에 남편이 건물주의 아내랑 바람났을 때 그때부터 뭔가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자꾸 먼 길을 잘못 돌아왔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후회해봤자 늦은 것이었지만요. 아니 사실 그때도 완전 늦은 건 아니었는데 아둔하고 미련했던 저는 제대로 앞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했고 딸이 제 탓을 했던 게 마음 깊숙이 박혀있던 저는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눈물만 삼켰던 것 같네요. 그렇게 끌어온 사태가 남편이 집 나간 것, 돈을 완전히 끊고 이혼을 종용한 것으로 결실을 맺었던 거죠. 제가 식당 일을 하는 동안 예전엔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밝은 미래를 꿈꾸며 버텨낸 것은 제 자식들 덕분이었습니다. 알아서 잘 자라준 자기 앞길 자기가 알아서 개척해 살아가는 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하고 인도해주지 못해 가슴이 아픈 딸에 대한 미안함, 반드시 안정적인 미래가 저희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마침내 남편과 재산 분할에 대한 전쟁 같은 조율을 마치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마침표를 찍게 되는 날이 오더군요. 저희가 살던 집은 남편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제가 받기로 했고요. 군대에서 나온 아들은 바로 새 자취방을 구해 대학생활 마무리를 하며 취업 준비를 했어요. 저랑 딸만 같이 살면 되니까 집의 크기는 줄어들어도 상관없었죠. 그때 저희 딸은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새로 집을 구했는데요.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낮은 집이었어요. 전세를 구할 여력은 당장에 마땅치 않았고요. 내부 구조가 잘 빠진 빌라였고 5천에 20짜리였어요. 기대 계약금 500만 원 냈고요. 이사 들어가는 날에 잔금을 내기로 했었죠. 그 주인 아저씨가 굉장히 사람 좋은 분이었는데 이사하느라 정신없을 테니 이사 오고 나서 천천히 잔금 줘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 잔금을 제가 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중의 돈을 모두 딸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개척할게. 나중에 성공하면 연락할 거야. 건강하세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남긴 채 이사 가느라 싸놨던 짐 중에서 자기 것만 홀랑 들고 떠났어요. 잔금은 물론 나머지 있던 돈들마저 모두 딸이 철저하게 출금을 해놨더라고요. 정말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태에 전 남편에게 연락해 제발 당장 와달라고 했죠. 딸이 돈과 함께 없어진 걸 안 전 남편은 저보고 병신이 따로 없다며 제 뺨을 후려쳤어요. 그러자 아들이 폭발해서 전 남편에게 덤벼들었고 그때부터 난장판이었죠. 악몽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끝이니까 이대로 연 끊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 뭐? 당신은 우리 딸 걱정도 안 돼? 여자애가 혼자서 사라졌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전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었네요. 성인이고 자기 의사가 담긴 편지까지 남겼으니 이건 실종이 아니라 가출이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쓰러져서는 엉엉 울었습니다. 가슴이 타오를 듯 뜨거웠어요. 그 열기가 절 삼키고 제가 녹아내릴 것만 같았죠.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에서 딸이 다녔던 대학교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번 학기 등록한 게 아니라면서 대학교 사무실에서 답변을 하길래 머리가 어지러워졌죠. 학기를 등록하고 다니는 척했던 딸이 그 등록금을 빼돌린 것이었고 대학교는 자퇴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걔는 그냥 잊고 삽니다. 돈 떨어지면 나타날 애니까 신병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요. 아들은 진절머리치며 그렇게 말했어요. 전 현실을 쉬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제가 인내하고 버텨서라도 가정을 지키는 게 제 자식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될 것 같았거든요. 친정어머니가 어떤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다 봐왔기에 그게 저의 기준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가정이 깨어졌고 애틋했던 딸은 사라졌어요. 제 인생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그만두었다가 전에 같이 일했던 분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나 아는 언니가 곱창집에서 주방 일하고 있는데 사람 구한다나 봐. 새벽까지 하는 게 좀 그런데 돈은 많이 준다더라. 생각 있음 내가 소개시켜주고. 서윤댁 돈 필요한 거 아니야? 고민하던 저는 곱창집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 돈 벌어야 하기도 했고 뭘 안 하면 정말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만취한 취객들로부터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던 무렵 받게 되었던 제안이 바로 파출부 일이었어요. 네? 남의 집 가서 요리를 하라고요? 뿐만 아니라 살림 다 해야지. 요즘 그런 집 많아. 서윤댁이라면 왠지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때? 그렇게 저는 파출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회사 일로 바빠서 3개월만 파출부 쓰고자 한다는 가정집으로 갔던 게 처음 근무였고요. 처음엔 눈치 보면서 할 일만 딱 하다가 며칠 지났을 때부터 냉장고 청소 싹 하고 창틀 틈새까지 싹 닫고 이런 것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저를 더 쓰고자 하더군요. 아들은 취업해서 다니던 회사에서 일이 희한하게 풀려서 외국 나가서 지내게 되었어요. 사는 곳을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워낙 독립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아들은 그런 거 하나도 겁을 안 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아들에게 당장 외국 나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아들의 결정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내 할 일 찾아 하면서 돈 벌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게. 제가 담담하게 등을 떠밀었고 아들은 외국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수중에 돈은 없었지만 부족한 적은 없었네요. 돈 들어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급여가 들어올 때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딸을 찾는 상상을 자꾸 했습니다. 그런데 겁이 났어요. 딸을 그렇게 해도 못 찾을까봐, 그리고 절 내칠까봐 가슴앓이를 했고 자주 악몽을 꾸었습니다. 제 가슴에 대못 박았던 딸이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이었으니까요.
저는 파출부 일을 계속하면서 고용주의 신뢰를 얻게 되었어요. 저는 그 세계를 잘 몰랐는데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괜찮은 사람 있으면 연결을 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는 TV에서 본 연예인들이나 살 법한 초고가의 아파트 단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출입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남의 것에 일절 탐 안 내고 손 안 내고 심부름으로 장볼 일 있으면 정직하고 투명하게 돈 관리하고 그리고 집주인의 사생활에 일절 관여 안 하고 세심한 로봇 같은 게 저였네요. 쉬지 않고 일은 하는데 감정을 배제한 저는 많은 것에 초연해져서 그리했을 뿐입니다. 남의 것을 건드리는 거요? 전 남편이란 작자를 겪어왔던지라 그런 일체행 행위에 전 구역질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남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엔 관심 안 가졌어요. 돈이요? 뻔히 자기 엄마 곤란해지고 힘들어질 거 알면서도 그 돈 전부 가지고 날랐던 딸을 생각하면 돈에 손대는 거 정말 역겨웠네요. 남의 돈 몰래 훔친다고 상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어요. 저에게 그런 과거의 상처가 있었으니 저는 일하는 집에서 아무 것에도 눈독 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어떤 좋은 것을 봐도 무덤덤하기만 했고 이런 저를 고용주들은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일이 끊기는 경우가 없었죠. 그렇게 흘러가듯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살았습니다. 아들은 외국에서 정착했어요.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는데 한국보다 그곳의 생활이 매력적이라고 하더군요. 언제 한번 아들이 절 그곳으로 불렀습니다. 장거리 비행 끝에 아들이 있는 곳에 가봤어요. 저한테 같이 여기서 살자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알아. 하지만 난 그냥 내 인생 살란다. 전 남편이 망하길 기도하는 초라한 여자로서 내게 상처를 주고 잠적한 딸이 돌아오길 바라는 엄마로서. 저는 아들의 평온한 일상을 제가 깨고 싶지 않았기에 거절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아들은 화를 냈어요. 엄마 제발 이제 아버지는 잊으세요. 그 인연 없던 걸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제 동생이지만 서윤이 걘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도 성격 안 맞을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외도하거나 폭력을 저지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고 자녀들을 보호한다고요. 하지만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 따위는 느끼지 않는 괴물이라고요. 지켜야 하는 도리와 가치를 외면하고 오로지 본인이 원하는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윤이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비약하자면 위험한 존재라고요. 막말로 같이 살았으면 생명보험 그럴싸한 거 들어서 엄마 사고 사러 위장하고 그 돈 챙겼을걸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 동생인데. 엄마, 걔가 어떤 애였는데. 엄마는 일부러 나쁜 기억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만 떠올리려 하시잖아. 내가 그거 잘한다고요. 아버지고 동생이고 다 잘못된 인연이었어요. 아들에게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가슴이 옥죄어왔고 전 홀로 한국으로 돌아와 저만의 일상을 계속 살고자 했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면서 시든 꽃처럼 살아갔죠. 그러다가 드라마에서나 봤던 대저택으로 일을 나가게 되었어요. 원래 거기 오래 계셨던 아주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다리에 깁스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집에선 그 아주머니에 대한 신뢰가 강했기 때문에 당사자를 통해 인맥 소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부재 기간에 대타해줄 사람을 찾으려고 오래 이쪽 세계에 몸담고 계셨던 어떤 분께 연락을 했죠.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제안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워낙 자부만 내지 않고 일을 해왔으니 늘 평가가 좋았거든요. 평창동의 대저택이라 제가 사는 곳에선 거리가 좀 있었지만 교통비도 지원해준다 그러고 시간 대비 급여가 높길래 일단 하기로 했어요. 한 달 단위로 연장하기로 하고요. 그곳 주인은 어떤 회장님이셨고 아내분과는 오래 별거하다가 이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여자가 있는 분이었죠. 아주 젊은 여자인데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본 정보를 들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네요. 어린 여자를 애인으로 삼는 경우야 종종 있으니까.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고 제가 파출부하면서 직접 본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 대저택으로 출근해서 저와 함께 일할 제 또래의 다른 파출부와 인사를 나눴어요. 아, 저는 그냥 서윤댁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그럴게요. 호칭이 정감가네요. 성함은 서윤이 아니시던데 그러면 자녀분 성함? 예, 맞아요. 저희 딸 이름이에요. 어머, 저희 사모님 별명도 윤인데 회장님께서 윤이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대한민국에 윤자 이름 달고 있는 사람이 얼만데 전 아무런 접점도 떠올리지 못했어요. 전 워낙 손이 빠르고 야무져서 첫날에 보조하는 것도 전혀 무리 없이 해냈어요. 식사는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어서 그것만 메인으로 내놓고 나머지는 그냥 가짓수 잘 맞추면 된다고 했습니다. 잘 숙제해놨고 그렇게 긴장되었던 첫날이 종료되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일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 둘째 날이었어요. 오, 새로 오신 분이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회장님을 뵙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는 회장님 앞에서 공손하게 인사드렸고요. 그리고 사모님이란 분도 배웠어요. 집안에서도 맵시 넘치는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마치 외출하는 것처럼 화장도 하고 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펼쳐질 일들을 말이에요. 식사 차려드리고 자리를 뜨려는데 앉아서 숫자를 들던 그 사모님이 놀라서 찢어질 듯한 눈으로 절 보는 겁니다. 왜 저렇게 보시지? 날 보시는 게 맞긴 한가? 의문을 품고 그 공간을 벗어나던 저는 벼락 같은 깨달음을 얻고는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빙글, 몸이 돌아섰고 전 그 사모님을 쳐다보았죠. 그러자 황급히 고개를 숙인 사모님이 빠르게 국을 퍼드시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자 겹쳐지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윤희,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어? 네? 네, 그냥 좀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천천히 먹어. 그러다가 체할라. 회장님과 대화를 주고받은 저 사모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죠. 그럴듯하게 말씨를 꾸며냈지만 그 목소리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뒷정리를 하는 동안에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무려 10년이었어요. 10년 전 사라진 제 딸이 왜 회장님 댁에서 사모님으로 나타난단 말입니까? 쿵쾅대는 심장을 안고 있는데 사모님, 아니 제 딸은 절 따로 불렀습니다. 제가 조용한 눈초리를 자꾸 보내니까 좌불안석이었겠죠. 너 서윤이니? 내 딸 서윤이 맞지? 서윤아. 둘만 있는 공간에서 저는 제 딸을 불렀습니다. 지난 10년간 소식 한 번 없었던 제 딸을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얼굴 좀 보자. 아이씨, 이거 왜 이래요? 저리 떨어져. 어딜 대뜸 내 얼굴을 만지는 거야? 딸은 제 손길을 떼어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해서 눈이 달라진 데다 화장 때문에 빨리 못 알아봤지만 제 딸 서윤이가 맞았어요. 네가 왜 여기 사모님으로 있는 거니? 회장님하고 정식으로 결혼해서 부인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너인 거야? 웃기셔. 그러면 뭐 안 될 이유라도 있나? 빈정거리는 딸의 말투, 절 업신여기는 내려다보는 태도를 본 순간 제 가슴이 미친 듯이 아려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네가 이혼당하고 버려진 엄마의 돈을 가지고 날랐던 과거를 아셔? 온몸 갈아서 너 생활비 대고 네 등록금 넣어줬더니 그 돈마저 가지고 도망갔던 것을 아시냐고. 저도 모르게 외쳐버렸어요. 가슴에 진 응어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딸은 무섭게 눈을 치켜 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입 닥쳐요. 뭐라고? 못 들었어? 입 조심하라고 이 아줌마야. 죽기 싫으면. 알았어?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즐거우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라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방법과 수단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저의 전남편과 딸이 그런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요. 딸은 정말이지 자기 아빠와 똑 닮았던 것입니다. 죄책감, 망설임 그런 것 따윈 없었어요. 저같이 우매한 사람은 그들의 손쉬운 먹잇감일 뿐. 아줌마, 내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두시죠. 당장 오늘 새로운 사람 구하라고 할 거니까. 누구 맘대로 절대 그렇게 못해. 자기 발로 안 나가시겠다. 그럼 내가 쫓아내드릴게. 저를 세게 밀치고는 제가 바닥에 주저앉은 걸 보지도 않고 딸은 그 밀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딸은 정말로 절 쫓아냈어요. 제가 자기 귀걸이를 훔쳤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책임을 묻지는 않을 테니 그냥 그만두라고 했죠. 지난 세월 청렴하게 파출부 일을 해온 저에게 오점을 남기기까지 했던 겁니다. 저는 다시 그 대저택에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서윤아,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일부러 들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절 잡아갔어요. 서민들이 신고하면 안 먹힐 텐데 제가 주거 침입을 한 것도 아니었건만 정말 서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찰이 저한테 다신 이러지 마시라고 구두 경고를 남겼죠. 저는 원래 그 대저택에서 오래 일했던 교통사고로 쉬고 계신 분의 번호를 알아내 연락했어요. 제 딸을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고 캔디마냥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착한 여자라고 회장님이 높게 샀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죠. 저는 그 사모님이 제 딸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몸을 사리셨어요. 사실이라 해도 제가 입을 놀릴 순 없어요. 어떤 비밀이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이 자리의 능사라서 제 입지가 더 중요해요. 말씀하신 게 진짜라면 나중에 어떻게든 밝혀질 테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반응에 낙심했어요. 하지만 딸이 회장님과 결혼하면 어떤 결말을 맞든 그건 딸에게 무조건 이득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이 그걸 막아야 한다고 외치더군요. 저는 회장님 회사를 찾아갔어요. 회장님 뵈러 왔다고 하니까 쫓아내더군요. 그래서 동선을 받았다가 차에 타실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회장님, 저 보신 적 있으시죠? 기억나시나요? 회장님 댁에서 잠깐 파출부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회장님을 뵐 수 있었죠. 지체 않고 외쳤습니다. 사모님이 제 딸 같습니다. 실종된 제 딸아이요. 그런데 절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면 무슨 사고라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장님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 질렀어요. 적대적으로 말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 딸은 결백하고 전 딸을 찾고 싶은 엄마인 양 그렇게만 굴었습니다. 대학 그만두고 집안 재산 모두 가지고 사라졌던 제 딸 서윤이 설마 사모님이시겠어 싶지만 너무 닮았습니다. 절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제 모정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해주세요. 회장님이 기함하셨죠. 역시나 딸은 과거를 철저하게 속이고 조작했던 겁니다. 딸은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졸업장을 위조하기까지 했어요. 대학을 다니긴 다녔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대학 생활을 꾸며냈고요. 돈을 원하는 겁니까? 회장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진실만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고 유전자 검사 해보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머리카락 한 움큼 뜯어다 드렸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사모님은 제 딸 서연이었고 그대로 회장님 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왔길래 받아보니 딸이었어요. 이제 코앞이었는데 다 망쳐놔? 진짜 당신 죽여버릴 거야.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조용히 말해주었어요. 그만해. 그 이상 하면 너 정말로 지옥 간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네요.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른 채 그리 행동하고 말았던 저는 허망함에 휩싸였어요. 그 후로 저는 아들의 설득에 따라 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모든 한국 생활을 정리한 채 말이에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지만 단 하나 아른아른 거르는 건
그곳에 제 딸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